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크 미너비니의 두 번째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챔피언처럼 생각하라이고요. 첫 번째 리뷰한 책 초수익 성장주 투자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들어가며 챔피언처럼 생각하고 거래하기 그 첫 번째 단계,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한 그대로가 된다. 랄프 완도 에머슨. 확신하건대 누구든지 주식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 학습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 그리고 끝까지 지속할 의지가 필요하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적절한 도구와 올바른 태도면 할 수 있다. 성공할 결심.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삶에서 우리는 성공을 선택하고 또 패배를 선택한다. 그렇다. 우리는 실패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승자가 되기로 결정하면 승자가 된다. 챔피언처럼 트레이딩하고 싶다면 챔피언처럼 생각해야 한다. 우승이 선택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을 때까지 여러분은 패배한 승자다. 챔피언은 위대함을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 그들은 승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1990년 나는 주식 투자의 챔피언이 되기로 결심했다. 첫 거래를 하고 7년 후였다. 거의 10년이 맞먹는 세월 동안 그냥 해보기만 한 것이다. 그때까지는 한번 해보는 사람이 낼 만한 결과밖에 맛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0년 3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했고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다. 두 늑대 이야기.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트레이더를 품고 있다. 하나는 원칙을 지키고 과정에 충실한 건설가라고 부르는 트레이더다. 건설가는 절차에 집중하고 방법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면 결과는 따라온다고 믿는다. 실수를 귀중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으로 여긴다. 낙관적인 건설가는 과정은 끊임없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날을 고대한다. 다른 하나는 내가 난파공이라 부르는 트레이더다. 자아중심적인 그는 결과에 매여 있어서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한다. 실수하면 과도하게 본인을 질타하거나 다른 데 책임을 돌린다. 전략이 금방 성공적 결과를 내지 못하면 해당 전략은 제쳐놓고 새로운 전략을 찾으며 과정에 전념하지 않는다. 나는 건설가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난파공은 굶주리도록 선택한다. 매일 일을 상기하는 것이 전략이나 트레이딩의 기계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책에 담긴 성공에 대한 청사진은 나를 비롯해 나의 발자취를 따른 많은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트레이딩 챔피언이 되는 것이 재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책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성공이 의심의 여지 없이 선택에 달려있다는 믿음부터다. 과정을 받아들인다. 성공은 선택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성공은 어쩌다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운에 달린 게임의 결과이고 결국 여러분을 비켜갈 것이다. 결국 트레이딩을 잘하고자 한다면 노력을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쏟은 노력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시장에서의 성공은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막론하고 잘 조화된 노력,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간에 학습 곡선이 뻗어나가도록 정진하는 의지에 달려있다. 성공하기 위해 마냥 시간만 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투자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접근법을 개량하고 점진적으로 과정을 완성하며 개선하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결과를 즉각적으로 맛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의전원을 준비하면서 생물 2과목을 들었다고 환자를 수술할 수 있을까? 어떤 분야건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될 때까지 혹은 안 되면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 그만두는 것은 그들의 선택지에 없다. 이런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닥칠 때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지대를 벗어난다. 악기나 운동을 잘할 때까지 들여야 하는 엄청난 노력을 생각해보자. 수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면을 개선하도록 도와줄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헌신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베토벤의 곡을 연주할 정도로 기량이 향상된다. 트레이더로서 편안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배우며 도전할 때 여러분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랄프 완도 에머슨은 정신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 한번 확장되면 절대로 본래 크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이전의 한계를 성공적으로 넘어서면 원래의 생각이 머물던 작은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필요도 없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트레이딩이 그동안 성장했음을 깨닫고 놀라며 기분 좋아질 것이다. 어려워 보였던 것들이 이제 내 손 안에 있고 새로이 확장된 안전지대의 일부가 된 것이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 이 새로운 확장된 수준이 본래의 나였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기본값이 된 것이다. 이것이 한 단계씩 쌓아가며 숙련의 단계에 이르는 방법이다. 끈기는 지식보다 중요하다.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는 한 승리는 끈기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 자,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나는 마땅히 성공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한편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알코올 중독자가 마지막 잔을 내려놓고는
다시는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지 않듯이 나를 제한하는 믿음과 행동도 순간적으로 바뀐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꿈과 운명의 스위치를 켤 수 있다. 1장. 항상 계획을 갖고 들어간다. 희망은 계획이 아니다. 매일 아침 6시 5분에 기차를 타는데 어느 날 6시 10분이 되었음에도 기차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연착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7시 반에도 오지 않는다면 이때는 정말 문제가 생긴 것이니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주식 트레이딩에서 예상은 시간표다. 계획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반대로 계획이 없다면 더 좋은 기회들이 출몰하는 동안 몇 달이고 잠자는 돈을 붙들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고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돌파 시점에 샀는데 오히려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러면 손절하고 더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상계획. 주식 투자자로서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놀라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준비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 가능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비상계획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첫 손절 가격. 매수 전 나는 내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빠져나오기 위한 손절 가격을 정한다. 주가가 손절가에 이르면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도한다. 첫 손절 가격은 특히 거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하다. 주가가 오르면 매도 가격을 높이고 트레일링 스톱, 추적 익절 또는 백스톱, 지정 익절로 수익을 보호한다. 재진입 요건. 특정 거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매수자들을 끌어들였던 종목이 조정으로 인해 손절매를 일으켜서 거래가 종료되기도 한다. 이는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나 높은 변동성을 겪을 때 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매수 요건이 충족될 때는 종목이 반대 세력과 우열을 다투다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보유자들을 털어낸 덕분에 처음보다 더 강력한 매수 환경인 경우가 자주 있다. 손절되었다고 이 종목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손절당한 종목을 관심 종목에서 지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잠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의 특징을 갖춘 주식이라면 오히려 재진입 시점을 찾아야 한다. 첫 진입 때는 타이밍이 어긋났으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에서 크게 수익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 전문 트레이더들은 거래 요건이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트레이딩의 기회로 취급한다. 이익 실현 매도. 손절가를 7%로 정했다고 하자 종목이 20% 수익을 보이고 있다면 이 포지션이 손실로 돌아갈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손절 스톱 가격을 매입가 또는 수익의 대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설정한다. 주식을 매수했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이익을 확정한다. 하나는 거래가 이상적으로 전개되었을 경우 주가가 강세에 있을 때 매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가가 역방향으로 전환되어 지켜야 할 수익의 마지노선까지 내려가는 경우로 주가가 약세일 때 매도하는 것이다. 올라가면서 파는 것과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 파는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세에 매도하는 것은 전문 트레이더 같이 매도에 어느 정도 정통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를 때 그리고 상승세가 과도하게 확장되었을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손실을 제한한다. 얼마까지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정하고 손절 가격을 설정한다. 주가가 상승한 뒤 피벗 포인트를 돌파한 뒤라는 의미이죠. 첫 조정 발생 이후 신고가를 갱신하면 손절가를 매입가까지 끌어올린다. 수익을 방어한다. 높은 수익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트레일링 스톱이나 백스톱을 이용한다. 새 포지션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가가 내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손실을 어디서 멈추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만약 주가가 상승하면 매입가를 방어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바꾼다. 운 좋게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면 수익을 방어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는 손절가를 예를 들어서 5% 밑에 A에 올려놓은 A로 설정하는데요. 이후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해서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손절가를 A에서 B로 매수 지점으로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다고 하면 수익을 보호할 수 있게끔 이게 조정을 받고 상승했을 때 이번에는 전저점을 깨면 팔겠다라고 C에다 설정해 놓으면 수익의 대부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세가 며칠간 지속되는가. 최상의 거래들은 거래량이 증가한 채로 여러 날 가격이 상승할 때 나타난다. 이것이 기관 매수와 개인 매수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대형 기관들이 포지션을 매집한다면 며칠에 걸쳐 꾸준히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인 매수는 브레이크아웃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상승세를 오래 지속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매수 직후부터 이익을 보이고 많은 거래량과 함께 상승세가 여러 날 계속된다면 큰 수익을 안겨줄 거래의 징후라고 볼 수 있다. 메이저가 같이 진입한 것이죠. 보면은 이 차트에서 보면은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한 이후에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거래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계란이 아닌 테니스공을 갖고 싶다. 주가가 상승한 후 어느 순간이 되면 단기 조정을 경험한다. 종목이 건강하다면 조정은 짧고 매수 세력이 종목을 다시 지지하면서 며칠 이내에 종목을 신고가로 밀어올린다.
주가는 테니스공처럼 다시 튀어오른다. 테니스공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2일에서 5일, 길게는 1, 2주 조정기간 후 나타나고 최근의 고가들을 갱신한다. 적절한 베이스를 형성한 다음이라면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거래량은 조정기간 동안 줄어야 하고 주가가 신고가를 향해 갈 때 다시 늘어야 한다. 기관의 수요가 강하게 매집될 때는 거의 항상 며칠 내지 2주 사이에 발생하는 첫 조정 가격선에 지지선이 형성된다. 종종 매수점을 뚫었다가 매수 지점 또는 약간 낮은 가격으로 후퇴하기도 한다. 40~50%는 이렇다. 만약 주가가 며칠 내로 빠르게 회복한다면 정상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종목이 베이스를 나서자마자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로 인해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런 때가 주가가 테니스공처럼 튀어오르는지 아니면 계란처럼 무참히 깨져버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다. 최고의 주식은 이럴 때 가장 빨리 반등한다. 이 종목에서 보면은 베이스가 출현하고 돌파할 때 상승을 했는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죠. 그런데 조정을 받지만 며칠 이내에 회복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흐름이 바로 테니스공처럼 조정 이후에 튀어오르는 종목이 되겠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고 손잡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며칠간 바로 조정을 받죠. 다행히 이런 경우에 뭐 손절선을 안 건드렸다 그러면 손절을 되지 않았고 다시 한번 금방 테니스공처럼 올랐다가 또 며칠 또는 1, 2주 조정을 받았다가 또 테니스공처럼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진정한 주도주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룰루레몬도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고 손잡이 부분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데요. 한 뭐 7~8% 손절을 설정했다 그러면 손절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후에 금방 회복을 하고 또 횡보하다가 회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테니스공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세 확인을 위한 일수세기, 거래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또 하나의 징후는 상승 초기 1, 2주 동안 상승 마감일이 하락 마감일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가 여부다. 4일 중 3일 또는 8일 중 6일은 상승 마감하는 것이 좋으며 7일이나 8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움직임은 기관이 매집 중일 때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며 하루 이틀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베이스를 만들고 돌파할 때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8일 중에 7일 상승을 하고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이고 테니스공 움직임을 보이고 또 조정을 보였지만 테니스공 움직임을 보이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커비드 핸들 돌파에서 매수했는데 5일 중에 4일 나타나고 또 조정을 나타냈지만 금방 회복하는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을 주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오르는 주식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브레이크아웃 이후 상승세가 뒤따르는 신호들로 확인되는 가격 움직임, 하락 마감일보다 많은 상승 마감일, 하락 마감주보다 많은 상승 마감주, 테니스공 움직임, 조정 이후 회복 탄력성이 강한 가격 반등,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도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도 감소한다. 나쁜 마감일보다 좋은 마감일이 많다. 시가가 종가보다 높은 게 좋은 마감일이죠. 확장된 주식을 팔지 말아야 할 때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지닌다. 모멘텀, 거래가 15일 중 12일 오른다. 거래량이 15일 동안 25% 이상 오른다. 가격이 15일 동안 20% 이상 오른다. 15일간 가격이 더 많이 오를수록 거래량이 더 많아질수록 좋다. 우리는 이런 종목을 금세 팔아 보이지만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오래 보유할수록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이렇게 매수 지점에서 미니 박스권 돌파해서 매수했다 그러면 7일 연속 상승을 했고 조정은 짧고 또 금방 테니스공 움직임을 보이면서 매수를 $50 선에서 했다 그러면 금방 $100까지 올라가는, 2달 만에 $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겠죠. 계획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포지션을 줄이거나 나오고자 한다면 스톱 가격에 도달하기 전에 힌트가 될 만한 징후를 알아야만 한다. 펀더멘탈이 악화되었거나 회사는 좋지만 타이밍이 엇나갔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기술적 분석상 더 좋은 진입 조건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다. A. 돌파 후에는 20일 이평선을 주의 깊게 볼 것. 베이스를 떠나 주가가 위로 움직일 경우 20일 이평선 위에 머물러야 한다. VCP 이후 변동성 축소 패턴이죠. 이후 돌파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20일 이평선보다 낮은 위치에서 주가가 마감하면 성공적으로 수익을 낼 확률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미리 정한 손절선에서 손절될 가능성이 높죠. B. 거래량이 있는 상태에서 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3번 나타났을 경우, 낮은 저점이 3번 나오고 장이 마감될 때
지지하지 않는다면, 특히 저점에 많은 거래량이 몰렸다면 거래는 타격을 받은 것이다. 적은 거래량을 동반한 원만한 조정은 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3번 생긴다고 해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돌파 이후 20일 이평선 밑에서 마감하고 지지 없이 세 번째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거래량과 함께 나타날 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컵을 만들고 핸들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매수했는데 낮은 저점이 3개 나오면서 20일을 깨는 이런 경우에는 손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적은 규모의 상승 거래량이 빠져나가고 큰 규모의 하락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갭이 생겼고 낮은 거래량 유입으로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 더 강한 하락 일본과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하락세로 강하게 전환되기 때문에 손절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규칙 위반이 여러 개 나올 때 규칙 위반이 많이 발생했다는 건 손절 가격에 이르기 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경고이다. 브레이크아웃 이후 곧 나타나는 규칙 위반 현상, 베이스에서 나올 때 낮은 거래량, 회귀할 때는 높은 거래량, 지지 없이 전저점보다 낮은 저점 3회 또는 4회, 상승일보다 하강일이 더 많음, 좋은 종가보다 나쁜 종가가 더 많음, 21선 아래의 종가 형성, 거래량이 많고 50일 이평선 아래의 종가 형성, 상당한 규모의 수익 전체 반납. 2장 모든 거래는 위험이 1순위다. 나는 항상 위험 우선 방식으로 접근한다. 위험 우선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내가 틀렸을 때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트레이딩이라는 게임에서는 모든 칩을 잃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옳았을 때 얻을 것보다 틀렸을 때 잃을 것의 중요성이 훨씬 크다. 출구 계획. 일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나는 정확히 어디서 손절해야 할지를 안다. 왜냐하면 거래에 들어가기에 앞서 손절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매매를 시작하기도 전에 출구 지점을 알아놓는다. 허위 경고라고 밝혀지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간다. 보험 계약처럼 나는 손절 스톱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를 내고 대형 손실로부터 보호한다. 불행하게도 대다수는 손절 스톱 주문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동 손절된 후 본인이 산 주식이 다시 오르는 경험을 한 덕분에 그런 바보 같은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먹는다. 손절 스톱이 없는 트레이딩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브레이크 없이 운전한다면 동네 몇 바퀴는 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고 없이 과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작은 손실 받아들이기. 멘탈 스톱은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브레이크 없이 운전하는 것 또는 이따금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멘탈 스톱의 문제는 망각에 있다. 주가가 회복되면 팔겠다고 다짐하며 쉽게 손실이 나는 거래에 매달리게 되기도 한다. 매입가까지만 가자. 그러면 판다. 그 사이 손실은 불어나고 주가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엄청난 손실은 모두 작은 손실로부터 시작된다. 큰 손실로부터 거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손실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불어나기 전에 작은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도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죠. 30년 넘게 트레이딩을 했지만 아직 이보다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 손절 주문의 필요성. 나는 꾸준히 큰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 중에서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거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반대로 수많은 그저 그런 트레이더들이 손절 주문 없이 거래하고 모든 걸 잃고 그만두는 모습을 본 적은 많다. 비자발적 투자자가 되지 마라. 아마추어들은 그들이 오를 때는 트레이더, 틀릴 때는 투자자라며 둘 사이로 오간다. 매매에서 자신의 결정이 오를 확률은 50%다. 50%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두세 번의 거래 중 한 번만 성공적인 거래를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이때 손실을 억제하고 비자발적 투자자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붙여야만 한다.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손실 종목을 매도하는 것 말이다. 미리 정해둔 손절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행사되도록 증권사에 주문을 넣을 수도 있다. 요점은 망설임 없이 손실을 잘라내는 것이다. 위험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통제하는 것이다. 특정 종목에서 내 시선이 머물 때에도 나는 위험도가 낮은 진입 지점을 제공하지 않는 한 그 종목을 사지 않는다. 위험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통제하는 것이다. 위험보다 보상이 큰 주식을 꾸준히 산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초과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생긴다. 위험 수익 근처에서 하는 트레이딩.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나는 가능한 손절 가격에 가깝게 매수에 진입한다.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 지점에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한번 눌린 후에 재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는데 그때 손절은 이 박스 돌파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짧은 손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 손절 결정을 내릴 때 나 혼자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실을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존심은 반복해서 투자자를 망친다. 여러분의 자존심은 틀리지 않고 싶어한다. 즉, 틀렸다는 사실을 고통과 연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고치려면 기쁨은 작은 손실과 연결짓고 고통은 큰 손실과 연계해야 한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작은 손실을 큰 손실이 되기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작은 손실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트레이딩의 교훈.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돈을 벌려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보다 본인이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인가? 주식시장은 불을 중대하는 훌륭한 곳으로 잘 훈련했다면 성공할 확률이 꽤 높다. 크게 잃지 않는 것이 크게 벌기 위한 핵심 요소다. 이익을 쫓는 투자자로서 손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발생하겠지만 얼마나 잃을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3장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 더 큰 위험을 질 수는 없다. 평균 승률. 아주 드물게 나는 평균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대형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지만 갑자기 개파락할 때는 이럴 수도 있죠. 10%보다 많은 손실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균 손실은 그 반 정도다. 한 5% 정도가 평균 손실이라는 것이죠. 실패를 미리 반영한다. 내가 75% 승률보다 오히려 25% 승률로 전체 계좌 수익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놀란다. 나는 왜 25%를 선호할까? 틀릴 때가 많아도 여전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실패가 구조적으로 이미 반영된다. 나의 강점은 수익 대비 손실을 작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수익과 비교해 손실을 작게 유지할수록 더 많은 실패를 감내할 수 있다. 많이 틀려도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수익 대비 손실을 작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 강점이 어떻게 보면 챔피언 트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과 기대의 과학. 시장 환경이 격해질 때는 높은 변동성을 겪을 확률이 크다. 어려운 시기에는 수익이 정상적인 때보다 적을 것이고 전체 거래 중 수익을 내는 거래의 비중, 승률도 분명 평소에 비해 낮을 것이다. 따라서 약화된 승률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좋지 않다면 손실을 더 빨리 덜어내야 한다. 손절을 더 타이트하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작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시장이 어려우니까 손절에 여유를 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스톱 가격에 여유를 두지 않는다. 평균 승률이 50% 밑으로 내려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락을 대비해 손절에 여유를 더 주는 것이다. 이때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손절 스톱을 조인다. 보통 7, 8%에서 손절했다면 5, 6%에서 손절한다. 더 작은 이익에 만족한다. 보통 15에서 20 익절했다면 10에서 12에서 익절한다. 부채를 이용해서 트레이딩하고 있다면 마진을 갚는다. 포지션 규모로 보는 위험 노출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자금을 줄인다. 평균 승률과 보상 위험 수치가 개선되면 거래 조건을 점차 평소 수준으로 푼다. 단계별 스톱 이용. 종목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나는 단계적 스톱을 이용한다. 한 번에 스톱으로 날아가지 않게끔 단계적 스톱을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시장 변동성이 높고 주가가 스톱 가격에 계속해서 도달하는 상황이면 나는 최초 스톱 가격에 포지션의 3분의 1을 걸고 나머지 포지션의 기회를 살핀다. 만약에 내가 6% 손절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4%의 3분의 1, 6%의 3분의 1, 8%의 3분의 1을 설정하게 되면 총 손실 6%를 설정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단계별로 스톱이 되면서 일부 물량은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일부 물량이 상승하면 다시 더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손절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래 그림에서 이 거래로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손실은 6%다. 하지만 나는 좀 더 안전하게 가기로 결정하고 스톱을 재설정했다. 포지션의 반이 더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거래의 총 손실은 여전히 6%다. 이 돌파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원래 6%가 손절이지만 4%의 2분의 1, 8%의 2분의 1을 했을 때 4%보다 큰 6.1%에서 절반이 손절됐지만 나머지 절반은 남아있고 이 절반을 가지고 상승할 때마다 더 매수를 늘린다 그러면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었겠죠. 스톱 가격을 언제 올려야 하는가? 나에게는 처음 설정한 스톱 가격을 올리는 시점에 대한 지침이 몇 가지 있다. 손절 스톱의 몇 배로 상승하고 평균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종목은 절대로 손실로 넘어가게 하지 않는다. 이럴 때 스톱을 최소 매입가까지 올린다. 나는 주가가 자연스러운 조정을 거치고 신고가를 탈환할 때 스톱 가격을 올리는 편이다. 종목이 위험의 두세 배 상승할 때, 특히 현재 수익률이 과거 평균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손절 가격을 올린다. 매수를 했고요. 손절을 여기다 설정을 했을 텐데요. 상승 이후에 조정하고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적어도 매수 지점까지 손절을 올려서 이렇게 수익이 완전히 손실을 내려가는 것은 방어해야 되는 것이죠. 추가 위험 없이 포지션 규모 늘리기. 나는 수익이 난 포지션으로 가능한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며 가격이 오를수록 기존 포지션에 추가하는 방식을 찾는데 창의력을 발휘한다.
최초 16.5달러의 천주 매수 후 15.5달러의 손절을 걸어두면 1000달러의 위험으로 천주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후 17.5달러 선을 지날 때 나는 천주를 추가해서 포지션을 2배로 늘리고 16.5달러로 손절을 설정한다. 위험을 동일한 1000달러로 유지하면서 매수 규모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이 18.5달러이고 똑같이 1달러로 손절을 설정했다면 원금 대비 위험하지 않을 상태에서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포지션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손절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야 위험 없이 포지션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내가 16.5달러의 천주를 매수했고 15.5달러의 손절을 걸어놨다 그러면 1000달러 위험으로 천주를 보유했죠. 그런데 이 주가가 올라서 17.5달러가 됐을 때 천주를 사면서 여전히 16.5달러에 손절을 걸어둔다 그러면 이 천주를 갖고 있지만 손절은 이거는 본전에 손절되고 얘는 1000달러 손절되기 때문에 1000달러 위험으로 2배를 가질 수 있죠. 아까 얘처럼 18.5달러에 천주를 사고 17.5달러에 손절을 걸어두면 무위험으로 이 천주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10번 중 8번은 이기는 패. 올바른 방법으로 실패한 경험이 커다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실패는 단기적일 뿐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기른 절제력과 수학적으로 거래를 보는 우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면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 복리로 이자가 더 쌓이듯 큰 성공을 불러올 것이다. 반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면 나쁜 습관을 강화할 뿐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바른 방법에서 얻어지는 실패한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도박과 투자의 차이다. 도박에서는 확률은 나에게 불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분명히 지지만 투자에서는 올바른 규칙을 따르면 수학적 우위 또는 양의 기대 수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공에 이른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왜 위험 통제에 실패하는가? 대다수가 손실을 끊어내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매도 후 주가가 다시 오를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회에 대한 두려움은 순전히 자존심에서 비롯된다. 모순적으로 투자자들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익이 날 때도 압박을 느껴 너무 빨리 팔아버린다. 팔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져서 수익이 다 날아갈 것 같기 때문이다. 반대로 해야 되죠. 손실은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해서 빨리 팔아야 되고 수익은 계속 키워나가는 희망을 갖고 보유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욕구가 판단을 우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머리, 뇌피셜이 아닌 눈으로 보이는 시장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오를 수 없고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은 50% 정도만 오를 것이다. 이마저도 잘하는 사람의 경우다. 궁극적으로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틀렸을 때의 대처다. 4장 트레이딩의 진실, 측정의 힘. 트레이딩 결과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확인하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트레이딩에 대해 더불어 그 어떤 책, 세미나, 지표, 책에도 알려주지 못하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매매일지를 꾸준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에 관한 가장 소중한 정보. 주식시장에서 성공에 이르는 첫걸음은 타조처럼 모래에 숨긴 머리를 빼고 결과를 사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트레이딩에 관한 가장 소중한 정보는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있다. 이 트레이딩에서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딩 매매 일지를 쓰는 이유는 손절을 잘하고 손익빈 있는 거래들, 손절가 대비 큰 수익을 보는 그런 매매를 반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는 손절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 능력을 키워내는데 이 매매 일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항상 솔직하기.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밋빛 안경은 트레이딩 결과에 대한 나의 시각을 왜곡한다. 평균 수익은 위험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이므로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이 거래당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하는 좋은 방법이다. 수익이 평균 15%가 되고 2대1 보상 위험 배율을 유지하고 싶다면 손절 스톱은 7.5% 이하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월별 확인표. 트레이딩 환경이 어려울 때는 시장이 건강할 때보다 수익이 적고 발생 빈도도 낮아질 것이다. 그럴 때는 나이키 광고 문구에 감사하며 이 세 마디를 기억한다. Adjust do it, just do it을 카피한 것이죠. 그냥 조정해. 항상 보상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위험을 생각하자. 월별 확인표에 보면 실제로 트레이딩 결과가 1월 달에는 평균 7% 수익과 3.6% 손실이고 승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손실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월별로 보면 승률이 65%, 55%, 40%, 54%, 한 50% 정도의 수렴을 하죠. 그래서 성공은 46%지만 평균 수익이 13.3%가 되고 손실이 5.8%가 돼서 손익비가 2.28대 1로 수익이 훨씬 크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윈윈 솔루션. 트레이딩은 매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손실보다 큰 수익을 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측면을 이해하면 성공을 가로막는
큰 심리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 보유한 종목이 20% 상승했다고 하자. 평균 수익인 10%의 2배, 위험인 7%의 3배다. 수익은 좋은데 매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회사가 마음에 들고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가는 생각과 달리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우유부단함이 찾아든다. 이때 해결책은 간단하다. 포지션의 절반을 판다. 절반을 매도했을 때 주가가 오르면 정말 다행이다. 반을 갖고 있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정말 다행이다. 반을 팔았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심리적으로는 어떤 쪽이든 윈윈이다. 5장. 복리로 불려야 할 것은 실수가 아닌 돈이다. 적지 않은 투자자가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손실을 쳐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더 버티자고 자신을 설득한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좋잖아. 손절할 때마다 주가가 반등해서 올랐어. 매도하는 대신 더 사면 주가가 다시 올랐을 때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또는 훨씬 금방 본전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손절 후 주가가 반등하고 결국 큰 수익을 놓칠 거라는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번 한 번만 규칙을 깨는 거야 라고 다짐하는 순간 원칙을 버릴 준비도 끝난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한 번은 알코올 중독자의 한 잔만과 같다. 이따금 이 방법이 통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보상을 받으면 나쁜 습관이 강화되므로 오히려 불행한 일이다. 결과는 과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주가가 손절 가격에 도달하여 팔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회사가 너무 좋고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확신한 나머지 이번 한 번만을 되뇌며 조금 더 갖고 가는 것으로 규칙을 느슨하게 풀어버린다. 그렇게 이 주식은 오를 때까지 계속 보유하게 된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번 한 번만 순간들 덕분에 부자가 되었는가? 언젠가 한 번 규칙을 깨서 보상을 받으면 이후 눈 가리고 귀 막고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대형 트럭에 치이고 마는 사람과 같은 운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규칙을 편리한 대로 바꾸거나 어기게 된다. 손절을 한번 딱 정했으면 그것을 무조건 지키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순간을 절대 만들지 말자고 결심한 때부터 내 수익률은 평범에서 비범 수준으로 올라갔다. 나는 혼자서 말했다. 이제 됐어. 더 이상은 안 해.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규칙을 깨지 말자. 아무것도 없는 게 없잖아. 패자는 실패를 평균화한다. 폴 튜더 존스의 트레이딩 책상에서 패자는 실패를 평균화한다 라고 쓰인 팻말을 보았다. 이 말은 엄청난 힘과 지혜를 담고 있다. 패자들만 손실이 난 포지션의 평균을 낮춘다. 이 말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첫째,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면 패자가 된다는 건 중대한 주장이다. 둘째, 가장 훌륭한 트레이더 중 한 사람이 이 표어를 사무실에 두었다는 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얼마나 유혹되기 쉬운 개념인지, 이를 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50대 80 규칙. 시장 주도주들이 주요 고점에 들어서면 80% 하락할 확률이 50%다. 그리고 50% 하락할 확률은 80%다. 시장의 큰 주도주들은 고점을 만들고 나면 평균 70% 이상의 하락을 경험한다. 첫 손실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성 얘기다. 큰 하락은 모두 작은 조정에서 시작한다. 건전한 트레이딩 규칙을 마음에 새겨 두고 이에 대한 훈련이 되었다면 손실이 아직 작을 때 손실을 제한하고 이미 하락하는 주식에 돈을 더 넣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싸다는 함정. 저가 주식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일 수 있다. 할인 기회가 찾아왔다며 해당 회사와 사랑에 빠진 나머지 매수한다면 종목이 계속 하락할 때 큰 손실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을 싸다고 매수하면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때 애초에 주식을 매수한 이유대로 주가가 더 싸지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다. 오히려 가격이 싸질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차별 공시. 주식 트레이딩에서는 펀더멘탈상의 요건과 회사의 서사보다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스토리, 실적 보고서, 추정 가치는 주가를 움직이지 않는다. 머리 생각이죠. 귀가 아닌 자신의 눈을 믿자. 주가 움직임이 펀더멘탈상의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멀찌감치 떨어진다. 네트 건너편으로 공을 보내다. 위대한 인물 중 위대함을 추구한 사람은 없다. 그들은 그저 갖고 있던 큰 꿈을 따랐고 필요한 걸 했을 뿐이다. 수익은 잘 고안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다. 결과에만 집중하면 결과를 얻기 위해 들이는 노력, 과정이 산만해질 수 있다. 돈에 대해 걱정하고 점수에 집착하는 건 그만두자. 최고의 트레이더가 되는 데만 집중하고 규칙을 벗어나지 말자. 나는 이렇게 하고서부터 성과가 매우 좋아졌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안내한다.
나는 보통 작은 포지션으로 게시하는 파일럿 매수로 시작한다. 거래가 예상대로 풀린다면 포지션을 늘리거나 종목을 몇 개 더 추가하고 여러 거래에서 수익이 나면 그때는 전체 포트의 위험 노출 금액을 늘리고 더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문제 상황을 멀리하고 내가 옳은 판단을 내렸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나는 트레이딩을 계단식으로 점차 늘려간다. 25% 또는 50%의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규모를 75%나 100%로 올리거나 마진을 쓰는 게 과연 타당할까? 계획한 대로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때 나는 투입 규모를 점차 줄이거나 현재 보유분을 유지한다. 거래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점진적으로 매도해 규모를 줄이면 최악의 트레이딩 시기에 규모가 가장 작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 수익이 나지 않는데 투자 규모를 늘리면 최악의 트레이딩 시기에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원칙이 방어적이지만은 않다. 거래가 잘 풀릴 때 규모를 늘리면 최고의 트레이딩 시기에 더 큰 포지션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초고수익을 내는 것이다. 연속적으로 수익이 날 때 단계적으로 포지션을 확대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처음에 포지션의 4분의 1, 포지션의 6.25%를 사고 손절은 250달러, 수익은 500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손절되지 않고 수익이 났다고 하면 포지션을 2배로 더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손절은 500달러고 수익은 1000달러고 이 매매가 또 성공을 하게 되면 또 확대해서 이번에는 25%의 포지션의 25%를 사고 손절은 1000달러, 수익은 2000달러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 매매까지 성공하게 되면 3개의 거래로 3500달러가 확보가 되고 이 3500달러를 가지고 1000달러의 손절을 할 수 있는 25%의 포지션을 하나, 둘, 3개, 3개 반을 살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다 샀을 경우에는 포지션의 100%가 넘는데요. 이럴 때는 마진을 활용하는 그런 거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거래가 다 맞았다 그러면 계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불리한 확률에 걸지 않는다. 항상 확률을 알고 승산이 없는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을 이익의 일부로 유지하면 확률적인 우위와 초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트레이더 A는 돌파 지점에서 매수했지만 손절을 20%나 감내하고 수익을 20% 본다면 1대1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매매를 반복할수록 계좌가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트레이더 B는 같은 자리에 샀지만 손절은 5%로 제한하고 수익은 20%로 확장하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B는 매매를 거듭할수록 수익이 더 쌓이게 되겠죠. 상당한 규모의 수익은 절대 손실로 전환되면 안 된다. 매수하고 주가가 꽤 오르면 나는 수익 보호 단계로 들어간다. 최소한 매입가는 지킨다. 단계적으로 아래 방법대로 한다. 1. 초기 손절 주문으로 큰 손실을 방지한다. 2. 주가가 일단 오르면 원금을 보호한다. 3. 주가가 꽤 오르면 이익을 보호한다. 종목의 수익이 내 평균 수익의 2배까지 오르면 최소한 매입값까지 스톱 가격을 올리고 대부분의 경우 평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백스톱을 설정한다. 매수한 이후에 손절은 매수가보다 한 5% 정도 아래에 설정하지만 30% 정도 큰 이익이 난다고 하면 적어도 매수가까지는 손절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익을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 백스톱을 25% 정도 수익 난 데다 걸어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면서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실적 보고서에 의지해야 할까? 나는 원칙상 주요 실적 보고 시기에는 여유이익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큰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는다. 회사를 얼마나 잘 알든 간에 실적 발표 때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예측 불허이며 위험하다. 예상치를 충분한 차이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개장 시 폭락한 종목도 봤다. 지금 2024년 10월 기준인데요. 그 전에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잘 하고도 급락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직전에는 큰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힘을 기른다. 가만히 앉아있는 힘은 프로의 또 다른 특징으로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참을성 있게 거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을 말한다. 무리한 거래는 구멍을 스스로 파고 내려가는 격이다. 단지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성급하게 어긋난 시기에 위험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원칙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순간에 움직인다. 6장 어떻게 그리고 언제 매수할 것인가 1부 내 매매는 언제나 순풍을 타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는 장기 상향 추세에 있는 주식만 산다는 말이다. 강한 상승세에서 횡보를 보이는 주식은 매수를 염두에 둬야 하고 역으로 박스권에서 강한 하향세를 보인다면 숏에 들어갈 기회다. 내 방법론의 기본은 추세의 편에 서서 트레이딩하는 것이다. 내가 차트를 보는 이유 올바로 차트를 읽고 초고수익을 낼 수 있는 후보 종목들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위험과 잠재적 보상은 더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종목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대응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기차가 정시에 도착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정시에 도착을 안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식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고 훨씬 명확하고 쉽게 매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더 명확하고 쉽게 청산을 결정할 수 있다. 2단계의 중요성. 종목이 2단계에 있을 때는 큰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종목을 지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1800년도 후반까지 거슬러 가서 가장 큰 수익을 낸 주식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95% 이상이 2단계 상승기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다. 1단계는 추세가 없는 단계고 바닥을 형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2단계는 기관의 매집이 일어나는 단계고 상승세가 일어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정점 단계에서 분산, 그 기관의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단계이고요. 4단계는 투매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완연히 꺾여 내려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1단계는 차트에서 1단계는 횡보하는 단계고요. 2단계는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강한 상승세가 일어나는 것이 2단계고 변동폭이 일어나면서 횡보하는 것이 3단계, 꺾어져 내려가는 것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트렌드 템플릿의 기준. 트렌드 템플릿은 매수 전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상승세임을 확정하려면 주식이 8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1. 주가가 150일과 200일 이평선 위에 있다. 2. 150일 이평이 200일 위에 있다. 3. 200일 이평선이 최소 1개월, 좋게는 4, 5개월 혹은 그 이상 상승세를 보인다. 4. 50일 이평선이 150일과 200일 이평선보다 위에 있다. 5. 현재 주가가 52주 저점 대비 25% 이상 높다. 최고의 종목들은 52주 저점 대비 300% 혹은 그 이상인 경우가 많다. 6. 현재 주가가 52주 고점 대비 25% 이내다. 신고가에 가까울수록 더 좋습니다. 신고가 돌파 기대감이 있죠. 7. 지수 대비 종목의 상대 강도, 지수 대비 오름세가 강할수록 좋다. 8. 종목이 베이스를 빠져나와 5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된다. 주식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면 거래량이 의미있게 증가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기관이 지지한다는 신호다. 프로도 틀릴 때가 있다. 초고수익을 가져다 줄 몇 안 되는 보석을 찾고 싶다면 웃돈을 주고 사야 한다. 이는 주식이 상승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더 올라갈 기반을 다진 주식은 더 높은 가치로 산정된다. 시장은 자신이 현명해서 시장이 내린 판결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겸허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다. 2단계 상승기에 주식만 거래하면 하락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연쇄 갭 생성기를 조심한다. 하향세의 주식을 매수하면 단순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안 좋게는 하룻밤새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 큰 갭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간다. 나는 주가가 하락해 200일선이 깨지고 첫 갭이 나오기 직전 그날 저가로 막 장이 마감되려 할 때 숏 포지션을 취했다. 숏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연쇄 갭 생성기로 매우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반면 이때 저가 매수를 노리고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보자. 차트에서 보면 200일 이평선을 깨는 음봉에 매수했는데 그 뒤로 하락갭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나오면서 큰 수익을 거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런 종목의 공매도를 노려볼만 하겠죠. 변동성 수축 패턴. 건설적인 가격 구조, 즉 2단계에 있는 종목들 구조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잦아드는 순간이 베이스 안에서 발생하면서 동시에 변동성도 줄어드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 나는 모든 차트 패턴에서 베이스의 왼쪽에서는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드는 즉 수축되는 곳을 찾는다. 절대적인 고가에서 저가까지 25%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자.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지만 매도세가 나타나며 15% 하락한다. 이 지점에서 매수자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가격은 베이스 가격 진폭 내에서 빠른 상승을 이어가다가 결국 8% 후퇴한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변동성 수축은 이전 가격 조정의 절반 이내로 한정된다. 고가와 저가 사이의 폭, 변동성은 매도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가장 커진다. 매도하는 사람이 부족해질수록 가격 조정폭은 그다지 크지 않게 줄어들고 베이스의 오른쪽으로 향해 가면서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 변동성 패턴은 이미 2단계에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2단계에 상승하는 종목은 기간 매수세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간 매수세가 있는 상황에서 매도세가 잠잠해지면 변동성이 축소되고 그러면 조금의 매수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축 구간 세는 법. 변동성 축소 패턴 이후 박스권을 돌파하면 주가가 저항 없이 빠르게 상승한다. 매수 가능한 물량이 거의 없어 적은 수요만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약한 손이 제거되면 적은 양의 수요만으로도 미미한 공급을 압도하게 되고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고가와 저가 사이에 폭이 좁고 다음날 혹은 다음 주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은 타이트한 상태는 건설적이다. 이 타이트한 영역에서 거래량의 감소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걸 최적 매수점이라고 한다. 올라가던 주식이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과 변동폭이 줄어든다 그러면 최적 매수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에서 보면 28% 고점에서 저점까지 28%, 또 고점에서 저점까지 16%, 고점에서 저점까지 6%로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잠잠해지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돌파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CP 발자국의 작동 방식. VCP는 변동성 축소 패턴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간은 27주고 27%는 최대 변동폭, 8%는 우측에서 최소 변동폭, 3T는 축소 패턴이 3번 났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도 매수 시점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메리디안은 2단계 상승기 도중 상승을 이어가기 전에 건설적인 조정을 겪었다. 40주 조정 기간을 벗어난 이후 큰 상승을 하기 전 4번 수축했다. 17달러 지점에서 최종 매수점 위로 올라가며 거래가 증가할 때 매수했다. 31% 고점과 저점이 17%, 고점과 저점이 8%, 3% 올라가면서 줄어들면서 거래량 증가, 양봉이 나올 때 매수, 이런 패턴으로 매수하는 것이죠. 매물대. 매수에 들어가려면 종목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갈아타는, 손이 바뀌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손절 스톱을 이용하는 트레이더로서 여러분은 약한 손이다. 핵심은 최후의 약한 손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매수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약한 손이 종목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베이스의 우측 모양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줄고 움직임도 조용해지면 매도가 멈추었다는 뜻이다. 종목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면 종목이 대중의 레이더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혼잡한 거래를 피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승하던 주식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리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두 가지의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본전 무렵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한 사람은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다시 살짝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매물대가 소화가 되면 다시 상승을 하지만 또 남아있는 약간의 매물대로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매물대와 매도세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주가는 쉽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VCP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변동성이 수축되는 과정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공급은 점차 줄어든다. 매수 의지가 있는 장기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을 취하고자 하는 매도자들을 만나면서 매물대는 흡수되어 사라진다. VCP는 상승세의 큰 틀 안에서 한정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VCP는 훨씬 더 큰 상향 움직임의 일부분으로 연속형 패턴이기 때문에 이미 30% 혹은 그 이상 상승한 후 높은 가격대에서 나타난다. 매집되고 있는 주식은 거의 항상 VCP 특징을 보여줄 것이다. 피벗 포인트는 주가가 수렴하면서 정배열 초기 단계를 만들고 튀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벗 포인트는 행동 촉매자가 필요한 가격대로 나는 최적 매수점이라고도 부른다. 적절한 피벗 포인트는 건설적인 조정 구간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 상승이 임박했음을 나타낸다. 피벗 포인트 가격대가 최소 저항선과 나란히 정렬하고 주가가 이 경계선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이 종목은 매우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주가가 경계선을 돌파하는 순간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이 건강할 때 견고한 매집 구간을 나온 후 올바르게 형성된 피벗 포인트가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가가 피벗 포인트를 지나며 매수세가 쌓이면서 13일 만에 75% 상승했다. 이것이 실제로 초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관심을 갖고 포착하고자 하는 가격 상승 유형이다.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 미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황, 이런 것이 바로 적절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폭이 줄어드는 이 구간에 이 마무리되는 지점이 바로 피벗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7장 어떻게 그리고 언제 매수할 것인가 2부. 대형 수익은 신고가에서 온다. 새로운 강세장 초기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은 이제 막 태동하는 뛰어난 종목일 수 있다. 신고가를 찍는 종목은 매물대가 없다. 몬스터 음료는 2003년 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사지 않았다면 엄청난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주가는 2006년 초까지 8,000% 상승했다. 20달러에서 80달러 그리고 180달러까지 상승한 것처럼 초고수익을 내는 종목을 매수하는 유일한 길은 상승 과정 내내 신고가를 연속 갱신하는 것뿐임을 기억하자. 2003년 말에 신고가를 돌파할 무렵은 0.5달러 수준이었지만 이후 2006년까지 19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죠. 주도주가 먼저 바닥을 찍는다. 최고의 종목은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기 전에 저점에 닿는다. 또한 주요 시장 지표들이 전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만들 때 주도주들은 방향을 틀고 나와 전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형성한다.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종목들 중 일부는 산업군 전체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데 섹터의 강세가 명백해질 때쯤에는 진짜 주도주들은 이미 가격이 급등한 상태일 때가 많다. 약세장이 바닥을 벗어날 때 하락을 잘 견딘 주도주들은 가장 먼저 반등하고
베이스를 깨고 나온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겁을 먹어서 주도주의 상승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시장이 바닥을 찍을 즈음 대부분의 투자자는 손절매를 거부한 결과 큰 손실을 입은 상태다. 그래서 그들은 보유 중인 손실분이 어서 상쇄되기만을 바란다. 그 결과 새로 나온 매수 신호를 인정하지 않고 황금 기회를 놓쳐버린다. 적당한 매수 시점을 못 잡는 이유는 주도주는 항상 너무 비싸 보이기 때문이다. 주도주는 가장 먼저 등장해서 시장이 상승할 무렵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다. 신고가 근처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는 적고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는 투자자는 더 적다.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종종 뒤늦게 매수하거나 후발 주자를 갖게 된다. 이베이. 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찍고 지수들이 정점을 형성한 후에 건설적인 베이스에서 떠오르는 주도주들이 있다. 그중 하나였던 이베이는 시장이 저점을 형성한 2002년 10월보다 훨씬 전인 2000년 후반에 바닥을 찍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는 7주 동안 좁은 가격폭의 베이스를 형성했다. 이때 이베이는 2단계에 있었고 상대 강도도 좋았다. RS선은 장기 상승세에 있었고 주가보다 먼저 신고점에 진입했다. 기관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베이가 7주 베이스를 벗어난 지점부터 주가는 24개월 만에 234% 상승했다. 시장이 바닥을 보이기 전에 이베이는 벌써 2000년 하반기에 바닥을 보였고 그 뒤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다가 횡보 기간을 가졌고요. 시장이 저점을 찍으니까 한 단계 높은 베이스, 2단계에서 베이스를 만들고 그 이후에 급등을 한 것이죠. 넷플릭스. 2008년 10월 넷플릭스는 바닥을 쳤고 S&P 500 지수는 2009년 3월이 돼서야 바닥을 쳤다. 시장 지수가 반등하고 몇 달 동안 빠른 상승세를 보였을 때 넷플릭스는 27% 조정을 받은 후 27주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매수 시점을 놓쳤다. 하지만 주가는 이전 상승분을 소화하고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다. 훈련된 사람의 눈에는 넷플릭스가 완벽한 VCP를 그리고 있다는 게 보였을 것이다. 언제나 주도주들이 시장 저점에서 바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일부는 좀 더 일찍 브레이크아웃을 보이고 일부는 시장이 저점을 찍을 때쯤 혹은 넷플릭스처럼 절대적 저점이 형성된 후 수개월이 지나고 주도주로 부각되기도 한다. 넷플릭스는 시장보다 먼저 바닥을 찍었지만 시장이 상승세로 갈 때 조정을 보이다가 먼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기에는 조정을 보였고 이후에 베이스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하게 된 것이죠. 월마트는 고속 성장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였다. 1980년대 초 위태롭던 약세장의 하락기에도 월마트 주식은 잘 버텼다. 주가가 워낙 강세였고 시장 지수가 주요 하락 추세의 반등 성격에 상승을 하며 바닥을 만들 때마다 월마트 주가는 베이스에서 벗어나 상승을 시도했다. 이것이 바로 주기가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매번 발휘되는 주도주의 힘이다. 월마트의 모습을 보면 이 다우지수가 바닥을 찍으면서 계속 더 내려올 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럴 때 베이스를 만들고 돌파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고 1차 매수 시점은 크게 재미가 없었지만 2차 매수 시점에서는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 컴퓨터. 이 종목은 시장이 고점을 찍고 조정에 진입할 즈음인 2004년 3월 상승을 위한 기틀을 형성하면서 베이스를 벗어났다. 주가가 매우 강세였기 때문에 시장이 신저점을 기록했음에도 전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찍었고 이후에 또 하나의 베이스를 형성했다. 첫 번째 매수 지점을 놓쳤더라도 시장 저점 직후에 발생한 교과서적인 매수 시점을 포함해서 기회는 2번 더 있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나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도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고 이때서야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애플은 훨씬 더 많이 오른 상태였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고 돌파하는 시점이 좋은 매수 시점이기 때문에 3번이나 이렇게 매수 시점을 제공한 것이죠. 어떤 주도주를 먼저 사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강한 순서대로 사면 된다. 나는 시장이 저점을 벗어났을 때 브레이크아웃을 보이는 종목 순으로 살 것이다. 가장 먼저 치고 나오면서 적당한 매수 시점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그중 최상이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시장의 강세가 알려주는 투자처로 따라가자. 새로운 상승장 초기 또는 조정 막바지에 가장 먼저 큰 힘을 발휘하며 등장하는 종목이 일반적으로 초고수익을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다. 가장 먼저 브레이크아웃을 보이는 주식을 매수해 선점 효과를 얻고자 하며 새로운 종목은 피하는 대신 받아들인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바닥을 벗어나는 초기 단계에서 폐쇄적 상승의 특징이 보인다. 이 폐쇄 기간 동안 투자자는 진입할 기회를 기다리지만 하락은 오지 않는다.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매수를 알리는 지표가 보이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시장은 꾸준히 상승한다. 그 결과 시장 진입의 문이 잠겨버린다. 주도주의 가격 움직임을 공부하고 탄탄하고 매수 가능한 베이스를 벗어나는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52주 신고가 종목수가 52주 신저가 종목수를 앞지르면 상승세가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 시점에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종목의 시장이다 라는 격언처럼 종목별로 각각의 트레이딩 기준에 따라 위험 노출 금액을 올려야 한다. 시장 바닥부터 시작되는 상승세의 초기에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을 붙잡고자 한다면 주도주에 집중해야 한다. 때로는 너무 일찍 들어갔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손절 스톱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폐쇄적 상승의 징후를 보았다면 가격 움직임이 단단한 주식을 찾고 이 종목들이 제대로 된 피벗 포인트를 나설 때 매수한다. 꿈의 패턴. 질러는 플랫폼이 있는 접시형 패턴을 최초로 강조한 사람이고 이 패턴은 이후 손잡이 달린 컵 패턴으로 대중화되었다. 이 패턴은 급등 전 가장 반복적이고 신뢰할 만한 가격 구조다. 질러는 패턴 인식의 용이함과 신뢰성을 언급하며 접시 패턴을 꿈의 패턴이라고 불렀다. 질러가 보여준 이게 접시형 패턴은 이렇게 원형 바닥을 보이면서 충분한 베이스를 만들고 그 베이스를 돌파할 때 매수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너비니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교한 얘기들을 덧붙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볼까요? 나는 질러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 패턴은 잘못 해석하기가 쉽다. 다만 VCP 개념과 거래량에 대해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잘못된 분석을 바로잡고 다음에 나타날 대형 수익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변동성 축소는 모든 패턴의 핵심이다. 역사상 가장 큰 상승장 중 하나가 1991년 1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그날 1월에 시작되었다. 감정이 아닌 차트의 안내를 따랐기 때문에 나는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시장 주도주들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접시형 패턴만 갖고 안 되고 접시형 패턴 이후에 이 VCP 변동성 축소 패턴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야만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고, 미국이 이라크를 전쟁이 시작됐지만 오히려 최고의 주도주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감정이 아닌 차트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승세가 일어났고요. 이 2단계가 일어났고 그 뒤로 변동성이 일어나고 축소 패턴이 일어난 후에 매수를 한 컵 위드 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디포도 2단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타났고 조정 이후에 컵 위드 핸들 모습이 완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좋은 매수 타점을 준 것이죠. 이중바닥은 베이스 모양이 W자인 것을 의미한다. 나는 두 번째 다리가 첫 번째 다리를 하회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를 통해 심약한 보유자들을 보다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이 W의 이쪽 오른쪽 다리가 더 낮은데요. 이러면서 심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이후에 이렇게 한 번 더 변동성 축소 패턴을 보이고 돌파할 때 매우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파워플레이는 가장 중요하고 수익성이 높은 가격 배열 방식 중 하나다. 나는 이 패턴이 나오면 펀더멘털 분석 결과가 미진하더라도 거래에 들어간다. 사실 파워플레이에서는 종목이 너무나도 강한 상승 동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회사의 현재 실적과는 무관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워플레이를 위해 종목이 펀더멘탈 면에서 기준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다른 거래 여건과 마찬가지로 VCP는 있어야 한다. 파워플레이를 하려면 3에서 6주 동안 주간 기준으로 가격 변동폭이 좁아야 한다. 파워플레이 기준, 가격 상승을 추진하는 엄청난 거래량으로 8주 이내에 주가가 100% 이상 폭발적으로 상승해야 한다. 최상의 대상은 1단계에서 움직임이 없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다. 폭발적인 움직임 이후 주가가 3에서 6주 동안 20% 이상 가격 조정 없이 좁은 변동폭으로 횡보해야 한다. 2달 이내에 100% 가까이 상승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100%죠. 2달 이내에 100% 상승을 했고 그리고 20% 이내의 조정을 보이다가 돌파할 때가 파워플레이 매수 시점이 되는 것이죠. 8장 최적의 결과를 위한 포지션 규모. 최대 위험은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닌 거래 하나에 투입된 자본금 대비 1.25에서 2.5 미만이어야 한다. 한 2% 정도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쉽게 1억이라고 했을 때 10만 달러 포트폴리오일 때 포지션 크기 조정인데요. 내가 한 번에 총 자본의 1.25% 즉 1250불을 감내하겠다 그러면 내가 10% 손절 기준을 잡았을 때는 한 번에 12,500불을 살 수가 있고요. 손절을 5%로 줄이게 되면 한 번에 25,000달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줄여서 손절을 2.5%로 짧게 잡으면 5만 달러를 사도 2.5% 손절을 당해도 1250불로 위험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포지션 크기 조정 기준 총 자본의 1.25에서 2.5% 위험, 최대 손절 10%, 손실은 평균 5, 6%를 초과하지 않는다. 포지션 크기는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최고의 종목의 최적의 규모인 총 포지션의 20에서 25%를 넣는다. 최대 종목수는 10개에서 12개로 제한한다. 나는 최상위 4, 5개 종목에 20에서 25%씩 투자하려고 한다.
종목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위험을 낮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5에서 10%로 시작한다. 수익을 내면 규모를 늘리거나 매수 조건을 충족하는 새 종목이 있다면 이들을 매수한다. 포트폴리오를 정원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은 잡초를 뽑고 꽃이 물을 주면서 키우고 싶은 것에 영향을 주고 자원을 고갈시키기만 하는 것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때로는 포트의 주식 일부가 기대한 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잡초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손절가에 도달하지는 않는다.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분은 상승태세를 갖춘 더 좋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새로운 씨앗, 6개 종목 중 4개 종목은 수익률이 좋지만 2개는 그저 그런 수준이거나 저조하다면 자본을 재분배할 때다. 실적이 저조한 포지션 물량의 절반을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으로 더 유망한 종목 포지션을 채우는 것이다. 주도주를 너무 빨리 팔지 않는다.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었고 시장을 주도해온 종목을 매수했다면 상승 후에도 포지션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 수익이 낮다고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고 너무 빨리 종목을 매도하지 않길 바란다. 때로는 보유한 종목이 최상의 매수 대상일 수 있다.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에서는 이미 크게 상승한 주식도 더 상승할 잠재력이 있을 수 있다. 가장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은 앞으로도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나는 보통 이런 강한 주도주의 경우 최초 포지션의 35에서 50%는 추가 상승분을 위해 보유한다. 9장 언제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할 것인가? 차트는 항상 멀리 떨어져 객관적 관점에서 본다. 일단 나는 장기 추세부터 시작하는데 이 추세는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 다음 보는 것은 현재 차트 패턴과 펀더멘탈이다. 그리고 나서 최근 며칠 동안의 가격과 거래량의 움직임을 매우 정교하게 살펴본다. 이 과정이 구체적인 진입 시점을 알려준다. 매도 역시 비슷하다. 큰 그림부터 시작하는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 조감도로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보며 맥락을 짚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넓게 보지 않으면 본인의 두려움과 감정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높다. 베이스 세는 법. 종목이 어떤 주기에 있는지도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이를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는 베이스를 세는 것인데 이는 종목의 상승 구간의 초기인지 후기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베이스의 수는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매도 신호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산을 오르다 보면 평평한 고원지대가 나온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고원지대에서 등산가들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거나 재충전한다. 주가 베이스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르지 않다. 한 차례 상승한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후퇴한다. 큰 상승 움직임의 90% 이상은 시장 조정 구간에서 출현한다. 이 시기는 초기에서 중기 단계의 베이스로 가고 있는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황금 기회다. 약세장 이후 최초의 평지를 첫 베이스로 센다. 시장 조정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베이스를 벗어날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기다. 세네 번째도 괜찮을 수 있지만 주기 후반이므로 트레이딩의 기회로 본다. 조금 더 짧게 보는 거죠. 수익 구간을. 5, 6번째 베이스는 실패하기 쉽고 곧 확산 단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도할 시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미 강한 움직임을 냈고 베이스가 여러 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봤기에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의 주의를 끈다. 일찍 들어와 있던 스마트 머니가 이익을 확정하고 나가려고 기회를 보는 틈에 개인 매수자가 고맙게도 들어온다. 종목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모든 사람이 신나는 상승 구간에서 기관들은 종목을 청산한다. 이것이 내가 혼잡한 거래라고 부르는 것이다. 데커스 아웃도어 같은 경우 5번째이자 마지막 베이스는 눈에 띄게 넓고 느슨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 종목이 3단계 꼭대기를 지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주가가 2단계로 들어서면서 베이스가 형성이 되는데요. 베이스가 하나, 조정받는 베이스가 2개, 3개, 4개가 나오고 5번째는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번째 베이스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PR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데커스 아웃도어가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가면서 상승하는 꼭대기에 보니까 처음에 첫 베이스에서는 PR이 20배 수준이었는데 마지막 5베이스에서는 PR이 40배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이익의 성장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5번째 베이스에서 PR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다 그러면 매도 시기를 철저하게 잘 잡아보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멕시칸 그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베이스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왔고 최초 베이스에서는 PR이 20배였지만 나중에 5번째 베이스에서는 65배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정의 정점. 많은 주도주는 급상승 이후 정점 혹은 폭발 같은 꼭대기를 지닌다.
끝난다. 큰 상승이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 이유는 대형 기관들이 그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을 흡수해줄 일반 매수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격이 오르며 매수자가 있는 꼭대기에서 청산이 일어난다. 결국 기관 물량이 개인 매수세를 압도하며 주가가 무너진다. 퀄컴 같은 경우는 9일 만에 80% 상승을 했고 절정 꼭대기에서는 6일 만에 73%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긴 윗골이 긴 윗골을 남기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어떤 절정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상승하다가 갑자기 에베레스트산 각도 같은 엄청난 폭발세가 일어났고요. 6일 만에 97%라는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면서 많은 이의 매수자들이 덤비게 되고, 그럼 이렇게 긴 일봉이 나타나면서 어떤 그 기관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국내 주식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1년도에 카카오가 시장의 주도주였죠. 그러던 카카오가 갑자기 긴 음봉을 나타내면서 거래대금을 3조나 이렇게 가장 큰 거래대금이 나왔죠. 지금 뭐 하루에 거래대금이 10조 정도 수준인데 종목 하나에서 3조의 거래대금이 나왔고, 이후에 살짝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하락세를 겪었죠. 이런 음봉에서 팔지 못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이내에 반등세라도 반드시 일단 팔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끔찍한 경우도 있죠.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는 7월 26일 날 2차전지들의 꼭지 지점에서 무려 긴 윗꼬리의 거래대금을 8조나 한 종목에 냈습니다. 이 종목도 이 엄청난 윗꼬리 음봉에서 하나, 둘, 셋, 넷, 한 4거래일 정도는 살짝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후로 끝도 없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윗꼬리에 엄청난 거래대금을 냈기 때문에 이 윗꼬리를 다시 잡아먹고 상승하기는 매우 힘들게 되는 것이죠. 같은 날 에코프로도 거래대금 4조의 윗꼬리를 남겼고요. 그 이후로 이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로 한 번에 들썩임은 있었고 한 번 더 들썩임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엄청나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단기간에 30만원을 찍었던 종목이 불과 한 6개월 만에 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1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주가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코프로 BM도 같은 날 거래대금 5.6조, 5조 6천억 더 많이 나왔죠. 5조 6천억이 나왔고, 그 직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 이날도 급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거래대금과 함께 기관 메이저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되죠. 이날 판 것이 결국에는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날 종가에 판 거가 물론 그 다음에 반등을 했지만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매도세와 음봉이 나타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세에 매도하기, 매수한 종목의 베이스를 세어보니 후기 단계에 있다고 하자 PER을 확인해 보니 주가가 수익 증가를 앞질러 가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게다가 최근 베이스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확장된 상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도 신호를 면밀하게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10일 중 7일 상승한 곳을 찾는다. 이제 움직임 시작된 후 가장 크게 오른 상승일 혹은 가장 변동폭이 나온 날을 찾는다. 상승 모멘텀의 마지막 폭발은 일반적으로 상승이 끝났다는 신호이며 꼭대기가 형성되고 며칠 이내에 나타날 때가 많다.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를 찾아본다. 네 번째 베이스 후기와 다섯 번째 베이스에서 신고가가 나타난다. 주가의 후기 움직임이 나타날 때 PER이 확대된다. 절정기의 상승, 폭발적인 정점을 만든다. 1에서 3주 동안 25에서 50% 이상 상승. 확장 단계의 주식인 경우 17일에서 15일 동안 상승일이 하락일 대비 70% 이상이다. 주가가 확장 단계에 있고 6일에서 10일 동안 2, 3일을 제외하고 모든 날 상승이 가속화된다. 초기 이후 가장 크게 오른 상승일을 찾는다. 가장 주가 변동폭이 큰 날을 찾는다. 테슬라는 16개월 만에 9배 이상 상승한 후 테슬라는 단 30일 만에 주가가 2배 오르며 절정 상승기를 거친다. 주가는 14일 중에 10일 동안 상승하며 갭 3개를 만들고 51%가 올랐다. 오르다가 쉼없이 오르다가 급등을 하면서 결국 절정기를 맞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의 숫자를 세보고 마지막에 큰 변동폭으로 급등한다 그러면 절정기가 올 수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나 아까처럼 아랫꼬리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거나 하면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커질 때는 반드시 경고음을
새겨듣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몬스터 베버리지 같은 경우도 11일 중에 10일이 상승을 했고 그 위에 마지막에 8일 동안은 58% 상승하면서 가장 큰 거래 대금을 만들면서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그 이후에 주가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에 이럴 때는 분할 매도로 접근하면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빠져나가기 쉽게끔 미리미리 상승세에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세 반전 징후, 베이스 개수로 후기 단계로 확인된 주식이 11일 중 10일 동안 상승한다. 가장 큰 상승일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가장 거래량이 높았던 날도 찾는다. 가격 움직임은 어떠한가? 대량 거래량이 하락일에 나왔는가? 만약 그렇다면 큰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을 본 것이다. 아까 국내 주식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청산은 상승 때 일어난다. 기관은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강세에 판다. 기관이 빠지려 할 때 주가는 급격하게 몰아친다. 상승하는 동안 주가 움직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하락 움직임이 보이면 경계해야 한다. 가격이 확정되었고 상승일이 대부분일 때 여러분은 아마도 안심할 것이다. 이때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루 혹은 며칠 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매도 신호들에 접근해야 할 때다. 대량 거래량과 함께 나온 추세의 반전, 거래량이 높지만 가격 움직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 과당 매매, 기관 투자자들이 강세를 이용해 매도하는 경우,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거래량으로 주가 하락. 그린 마운트 커피의 차트를 보면 베이스가 하나, 둘, 셋, 4개를 볼 수 있죠. 4개면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베이스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게다가 급등을 하면서 가장 큰 폭 상승일이고 가장 넓은 폭의 가격 변동폭을 보였고 그러면서 4일 동안 60% 급등을 한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오르다가 마지막에 갭을 동반해서 가장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세 매도하기. 어떤 경우든 주가가 꺾일 때는 매수 기회가 아니다. 많은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함정에 걸린다. 보유한 종목이 갑자기 급락할 때 시장이 틀린 거라고, 이 주식은 수익을 잘 낼 종목이라고 믿으면서 더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이 무언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이 발견되면 나가야 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가가 보여주는 모습에 항상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드라이십스의 주요 반전 움직임은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채 발생했다. 마지막 매도 신호는 2007년 10월 30일에 발생했는데 이날은 주가가 압도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며 가장 크게 하락한 날이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하다가 이럴 때 우리가 매도를 하면 더 좋죠. 11일 중에 8일 중에 6일 최대 상승일이 나왔다 그러면 베이스 후반에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최대 거래량에서 나오면서 가격이 꺾이면 이때는 반드시 매도해야 될 어떤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입가 혹은 그 이상의 규칙. XYZ 주식이 베이스에서 나오고 있고 이 주식을 $50에 매수했다고 하자. 스톱은 8% 설정한다. 오르는 동안 주가는 손절 가격을 건드리지 않는다. 주가가 전진하면서 마침내 50일 이평선이 매입가인 $50에 도달한다. 이제 스톱 가격을 50일 이평선 가격으로 바꿀 때다. 50일 이평선이 상승하고 매입가에 도달했다면 50일 이평선 가격이 수익을 보호하는 트레일링 스톱이 된다. 이것이 정말 주도주 크게 상승하는 종목일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주식을 만약에 이때 샀는데 이때는 5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한참 낮은 데 있죠. 예를 들어서 $7에 있고 매수는 $11에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정도 올랐을 때 50일 이평선을 보니까 $11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주가는 더 올라와 있죠. 주가는 $14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이제는 손절 포인트를 50일 이평선이 완전히 데드크로스가 나는 때를 기다려서 충분히 수익을 보고 익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스톱 주문이 발동되면서 100%라는 수익을 보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철저히 이런 것들은 시장 주도주에서 노려볼 만한 매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보니까 20일 이평선을 하게 되면 너무 빨리 스톱이 나오기 때문에 50일이나 60일로 우리가 주도주를 봤을 때는 이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위험 플레이. 주가가 스톱 가격에 두세 배가 오르면 융통성을 발휘할 여유가 생긴다. 이때 취할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 있다. 매수할 때 7% 스톱을 설정했는데 다음 1, 2주 동안 주가가 14% 상승했다고 하자. 첫 번째 선택지는 절반은 팔고 스톱 가격을 매입가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매입가에서 거래를 종료하며 앞서 이익을 실현한 7%의 수익을 보장받는다.
백스톱. 보유 종목이 만족스러운 수익률인 15%만큼 올랐다. 주가가 더 상승해서 20%가 올랐다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주가가 예상치 못한 갭 상승을 만들고 더 큰 폭으로 상승해서 이제 수익률이 23%가 되었다고 하자. 이럴 때 백스톱을 20%로 설정하면 최초 목표 수익률로 수익을 확보하면서 갭 상승 이후 추가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 가능해진다. 내 경우 이런 상황일 때 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다. 10장. 초고수익의 문을 여는 8가지 열쇠. 이제 정리하는 단계죠.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원한다면 두 가지를 이뤄낼 줄 알아야 한다. 첫째, 내가 맞았을 때 큰 돈을 번다. 둘째, 내가 틀렸을 때 큰 손실을 피한다.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4가지 열쇠. A. 첫 번째 열쇠. 타이밍. 시장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상상 못한다. 나의 타이밍이 항상 맞을 순 없다. 사실 절반만 맞을 것이다. 다만 성공한 종목과 실패한 종목을 관리하는 방법이 타이밍을 수익률로 바꿀 수 있다. B. 두 번째 열쇠. 분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시장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패를 쥐고 있다면 분산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과를 오히려 희석시킨다. 실제로 거래가 잘 풀릴 때 나는 면밀하게 지켜보는 4-5개 최상위 종목에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한다. 집중한다는 것이 한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어느 날 아침에 자산이 반 또는 전부가 사라진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거래가 잘 풀리고 예상한 방향대로 흘러가는 적절한 시기에는 집중하고 트레이딩이 어려워질 때는 가볍게 거래하는 것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것이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이기도 하죠. 세 번째 열쇠. 매매는 금기가 아니다. 시장에 대한 우위가 있다면 포지션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여러분의 자금을 더 빠르게 불린다는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모든 거래에서 여러분은 되도록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고 다음 잠재적인 성공 종목으로 넘어가고자 노력한다. 동전 뒤집기를 한다고 해보자. 앞면이 나오면 2달러를 벌고 뒷면이 나오면 1달러를 잃는다. 수학적 우위 때문에 더 많이 던질수록 더 벌게 된다. 주식시장에서의 우위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매도 신호를 받는다면 나온다. 혹은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는 덜 매력적인 종목에서 나와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에 들어간다. 트레이더들은 주식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이트를 하는 것이다. 주요 주도주는 때가 되었을 때 큰 상승 움직임을 위해 보유하지만 작은 수익이 복리로 쌓이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시장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패가 있을 때의 매매는 좋다. 네 번째 열쇠. 항상 위험 보상 관계를 유지한다. 여러분은 거래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신속하게 포지션을 나올 수 있는 방어책을 갖추고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이용할 준비가 되었다. 손실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이익에는 장기적으로 접근한다. 투자 시간과 무관하게 나는 항상 위험 보상의 관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면 주가가 15% 높게 거래될 것 같으면 손절가를 8에서 7% 혹은 더 낮게 설정한다. 내가 오를 확률이 50대 50이더라도 15% 보상에 대해 7%의 위험만 지면 되므로 위험 보상 비율이 괜찮은 거래다. 하락을 제한하는 4가지 열쇠. 큰 하락을 피우고자 한다면 사고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큰 위험 없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통념을 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큰 하락을 예상하게 되는데 사실 손실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반대로 큰 잠재적 보상을 위해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A. 첫 번째 열쇠. 강세의 매도. 강세에 매도하지 못하면 남겨둔 잠재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승이 끝나고 주가는 무너진다. 복리의 힘 덕분에 작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이 몇 달 혹은 1년 걸릴 수도 있는 큰 수익 한 번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다. 10% 상승하는 종목 12개를 찾는 것과 40% 수익률을 내는 종목 서너 개를 찾는 것 혹은 두세 배를 오르는 종목 하나를 찾는 것 중 어느 것이 무엇이 더 쉬울까? 이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열쇠. 크게 거래하기 전에 작게 거래한다. 여러분이 올랐을 때는 더 큰 규모로 매매하고 전반적으로 위험 노출 금액을 늘려도 된다. 여기서 핵심은 성공을 이전 성공 위에 쌓아간다는 것이다. 반대로 매매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분석은 정확한데 타이밍이 안 맞는 등 매매 속도를 줄이거나 늦추거나 잠시 쉬어야 한다. 나의 의견이나 감을 따르지 않고 시장의 안내를 따른다는 것의 본질이 이것이다. 이런 자제력을 키우면 감이 아닌 시장에 귀를 기울이고 시장을 믿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직감은 트레이딩과 아무 상관이 없다. 개인의 감정이 사실을 대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손실은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다. 타이밍이 안 맞거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식을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이 잘 안 돌아가는데 돈을 굳이 나쁜 데 쓸 필요가 있을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자존심 때문이다. 시장보다 내 의견에 의해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열쇠. 항상 방향성이 있는 트레이딩을 한다. 방향성을 갖고 거래해야 한다. 추세에 역행하려 하는 내 판단이 옳을 때가 드물 것이다.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예를 들어 좋아하는 종목이
매도세에 놓였다면 언젠가 가격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 내려가니까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 상향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전환됐을 때를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죠. 종목이 여러분이 예상한 때에 추세를 반전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확인하고 우리는 한 박자 반 박자 늦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는 자신의 의견이 아닌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는 경우다. 매수는 거래의 방향으로 한다. 좋아하는 종목이 내려갔다면 돈을 걸기 전에 다시 반등이 시작될 때를 기다린다. 이것이 현재 2024년 10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떨어지는 주식은 절대 사지 않는다. 나는 항상 방향대로 거래한다. 이 원칙은 장기 투자부터 스윙 트레이딩과 심지어 데이 트레이딩 같은 단타까지 모든 종목에 적용된다. 매수라 그러면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산다는 뜻이 되겠죠. 시장과 동기화 상태가 되듯 시장의 안내에 따르면 수익을 내고 손실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번째 열쇠, 적절한 수익을 확보했다면 매입가를 지킨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하락 움직임에 일찍 대비해서 손절 스톱을 더 위로 옮긴다. 반대로 전략과 타이밍이 시장과 맞아 떨어져 동기화되었다면 주가 움직임에 관대해져서 보유 종목이 주가 변화에 따라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를 더 준다. 포지션에서 이익이 나고 적절한 수익이 보이면 매입가를 지키거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스톱을 올린다. 정리하면서 내 손안에 있는 8개의 열쇠, 초고수익의 봉인을 해지하는 8개의 열쇠,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한 규칙들, 이것들은 평범했던 나의 투자 실력을 뛰어나게 탈바꿈시킨 내가 배운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가르침이다. 나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상승하는 종목들만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덕분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대어를 기다리는 대신 15에서 20% 수익률 종목을 연간 3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대어도 기다리지만 이런 15에서 20%의 수익률을 쌓아가는 것도 엄청나게 큰 성과로 키워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장을 주의 깊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시장의 방향, 추세에 맞게끔 투자해야 됩니다. 제시 리버모어도 종목의 움직임보다 시장의 움직임을 우선하면서부터 엄청나게 큰 성과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눈으로 보여지는 시장의 흐름과 종목의 흐름을 잘 관찰할 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